자, 2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몹쓰리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21세기 우리가 다뤄야 할 아주 중요한 몹쓰리의 현상이다.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거를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일단 사건이란 말로 부를 때 쓰이는 방식으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올리백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그 생활 나날살이 속에서 쓰이고 있던 하나의 제품, 가습기라는 제품에 들어가는 살균제 곰팡이를 이제 살균하기 위한 그 살균제를 이제 가지고 살균제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사고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가습기 자체가 아니고 가습기에 넣었던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서, 화학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이렇게 안전하다고 알고 써왔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어떤 위험이 드러난 것이니까 잠재된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상품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 건데, 상품이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이런 것을, 이렇게 편리한 것을 누가 개발을 했구나 해가지고 상품에서도 불티나게 팔렸고, 사람들은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아무 의심 없이 사다가 썼던 것이죠. 자, 그렇다니까 살균제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는 순간, 자, 그 잠재적인 재난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재난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잠재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재난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17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1994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 사건으로 내가 이것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누군가 호소하고 외치고 사회적으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외치는, 나는 악행의 피해자입니다라고 부르짖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올 때까지는 아직 재난이 안 됐습니다. 재난이 안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불행한 사고 또는 사건,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또는 참사,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붙이느냐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결정한 것입니다. 자, 참사나 사고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재난인데,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재난이라고 불리지 않기 때문에 잠재된 재난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그 제품의 그 상품화를 막지 못한 까닭에 재난의 현실화는 무려 17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17년 동안 재난이 지속됐는데도 우리는 그 재난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건 무슨 의미로 연결이 되나요? 재난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길어질수록 재난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점점점 커지고, 그리고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는 이것이 정말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넓혀지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피해 규모로 보자면은 이제 최근에 또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2017년 2월까지 제가 연구했을 때 당시 사건으로 봤을 때는 5,400건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는 1,1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잠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유가족들이 빠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빠졌습니다. 그들은 아주 독특한 종류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아이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아이들이 쓴 가습기 살균제는 주로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주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걸 가지고 온 것이죠. 가족의 손에 의해서 가족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구조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그 피해자만큼이나 똑같은 피해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곱하기 4 정도로 4 정도로 한다면은 이 숫자는 2만 명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안 한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중간에 뭐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런 그 가습기 기업들의 살균제 기업들에 의해서 중간에 이렇게 합의를 본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피해자 규모는 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죽기도 하고 3살 때 죽고 또 뭐 4살 때도 죽고 또 태아 있을 때 죽고 사산하기도 하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또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오랫동안 이제 10몇 년씩 이렇게 이제 산소호흡기를 달면서 성장 발달에도 큰 피해를 입으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어른들도 남편이 가져다 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서 아내가 이렇게 폐이식을 받아야만 생존할 만큼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엄마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겉보기로 봤을 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마치 겉보기로 봤을 때는 어느 날 느닷없이 돌발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나중에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힘들어할수록 가습기를 더 가까이 더 오랫동안 틀어주었다. 그 죽음의 그 분물을 더 스스로 자기 손으로 더 강화시켰던 것이죠. 그 죄책감,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겉보기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속보기로 겉으로 봤을 때 말고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보이냐면 자, 사람들이 이 소비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말로는 사서 쓰는 사람들, 사스미가 되는데 이 사스미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광고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광고에 속았어요. 저도 요 기간 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낳고 길렀는데 저도 가습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균제까지는 안 쓰고 워낙 제가 이제 친환경적인 걸 좋아해서 직접 이제 수돗물로도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물을 이제 끓이고 해가지고 일단 일광욕 이제 햇빛에다가 소독하는 방식으로 저는 가습기를 썼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없을 때는 참 곰팡이 같은 것이 끼고 물때가 끼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는 살균제 뭐 제품을 좀 쓰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아무튼 운 좋게 그건 쓰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햇볕에 말려서 쓰는 방식을 택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운이 좋았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광고에 속아나와 아무튼 광고 자체를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이렇게 천연적인 방식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보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곰팡이 물때 끼는 가습기에다가 어떻게 아이를 틀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걸 쓰고 싶으니까 살균제라는 것을 또 이제
가습기의 친구라고 또 소개를 하죠. 이제, 메이트라는 말이 친구라는 뜻이니까, 룸메이트. 이렇게 단짝으로 해가지고 이걸 썼고, 내 아기를 위하여라는, 아기에게도, 이제 무해하다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이런, 자, 인체에 안전하고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뭐 아이가 먹어도 된다는 등의 이런 거짓 광고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지도 않은 독성 실험, 흡입 독성 실험을 마치 한 것처럼 흡입 시에도 안전하다라고 광고 또 이제 이렇게 상품에다가 붙여서 소비자들을 기만, 속여서 팔았던 것이죠. 근데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게 됩니다. 심지어 EU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불법적인 광고와 이런 게 다 난무하는데도 정부에서 이것을 검열하거나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학자들이 전부 다 정부기관은 이렇게 여기다 그 안전 마크까지 다뤄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들은 이제 김앤장이라는 로펌, 우리 한국 최고 잘 나가는 로펌이 김앤장이잖아요. 김앤장을 섭외해가지고 김앤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과관계는 증명된 바가 없다. 아니 소비자들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이걸 인과관계를 증명하겠습니까? 흡입 독성 실험을 하는데 3억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아니 소비자들이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가 기울어져 있는 이런 차원에서 기업이 야비하게 자신들도 돈 때문에 안 한 흡입 독성 실험을 소비자들 피해자들이 안 했다는 그런 이유로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법이 이런 걸 또 허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은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법이 없다 보니까 양심의 털이 난 비양심적이고 양심을 속이고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하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부. 아니 국가라는 것은 어디 간 겁니까?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없으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거잖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에 큰 위해가 발생했으면은 법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의무인데 법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법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것을 안전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국가 정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정부와 국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정부와 국가를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법도 개정이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JTBC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침묵의 합청이라고 좀 부르더라고요. 기업도 고백을 하지 않고 또 우리 아주 대표적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4개의 이런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리고 나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재난인데 극복을 위해서 외부적인 힘이 도움이 필요한데 절실한데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돌봐주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사회적인 이런 그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좀 더 강하게 부작위 은폐극이다 이렇게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작위라는 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양심, 윤리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윤리경영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를 봉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윤리경영의 핵심은 제품을 올바르게 만들고 올바르게 유통시키고 올바르게 판매할 뿐만 아니라 제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게 윤리경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주식 같은 공시 잘 하고 그리고 이제 회계 조작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윤리 경영에 속하지만은
윤리 경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돈을 주고 그 상품을 사서 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지 피해가 가도록 하면 안 된다. 비양심적인 상행위를 하지 말라.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은 무엇을 산 것입니까? 편리성을 산 거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산 사람들은 그 편리성을 산 것이지 죽음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심적으로 거래하려면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편리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못 갖게 된 제품을 판매했거나 그러면은 환불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법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그 핑계 하나로 윤리를 저버리는, 기업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계속한 것이죠. 이것이 부작위 은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자꾸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은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부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을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그런 권한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경부 다양한 이제 부서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환경부니까 자꾸 환경부를 언제 언급하게 되는데요.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정부도 큰 이런 부작위 은폐극의 한 조연 역할을 하고 됐는데 또 한 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호서대 또는 서울대 이런 그 용역 연구 업체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옥시가 주로 했던 것인데 이런 그 생식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소에다가 호서대하고 서울대에 맡겼잖아요. 그 맡겼을 경우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올바른 연구 결과물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호서대 같은 경우에는 조작을 좀 했는데 조작이 너무나 아주 안타까운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 독성 실험의 결과는 이렇게 편차가 많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위험이 좀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아주 위험한 경우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호서대는 이것을 모두 해서 평균을 내버렸어요. 이것은 독성 실험 자체의 결과 보고를 왜곡한 것입니다. 요만큼 위험하다면 요만큼의 사람들, 예를 들어 1000만 명이 이것을 썼는데, 가습기 살균제는 실제로 1000만 명 정도가 썼는데 1000만 명 가운데 몇십만 명에게 이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위험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평균 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 이런 그 조작된 이 보고서, 이것이 이제 법정의 진술 채택이 돼가지고 옥시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론이 되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계, 다음에 정부, 기업, 이들이 모두 부작위 은폐,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그 은폐에 가담함으로써 가습기 살균제의 이런 사건이 재난으로 돌변했고 그것이 몹쓸이로 발전하게 됐다. 자,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아주 중요한 그 이제 관점을 두 가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점이 바라보는 눈.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의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사회적 참사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환경 재난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소비자들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광고를 믿고 사지, 그럼 그 광고를 믿지 않고 삽니까? 그러면은 그 광고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허위 광고를 하지 못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키면 되는 건데 법을 안 지켰으니 그럼 법을 지켰을 거라고 믿고 그 제품을 사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해한 물질들을 쓸 때는 거기에 맞는 노출 경로라고 합니다. 피부에 닿느냐, 눈에 들어갈 것이냐, 입으로 들어 마시는 거냐, 먹는 거냐 등등 주사하는 것이냐, 이 노출 경로에 따라서 독성 실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만 그 제품의 판매 승인이 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기업,
그리고 그 시험서가 분명히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승인해준 정부, 이 둘의 이런 합작에 의해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종의 재난으로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재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갖추고 있었던 법만 잘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법이 없어서 이것을 못 막았다라고 말하는 정부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 여기 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8조 2항에 의하면 이렇게 독성시험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이 시험을 제대로 거치고 거기 시험 성적서를 내서 이런 첨부해가지고 전문가에게 이것이 검증을 됐을 때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것을 허가해준 정부가 1차적으로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서 옥시 이 기업은 원래는 영국 기업입니다. 현재는 영국 기업인데 영국에서는 이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 영국에서는 이것을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 법이 없었습니다. 같은 회사가 영국에서는 출시를 못하고 한국에만 했다는 것은 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업의 문제로 봐야 될까요? 기업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왜? 영국 정부처럼 한국 정부가 관련된 법을 충분히 지키기만 했더라면, 또 켈시처럼 그렇게 아주 엄격하고 또 전문가적인 그러한 시험관이 있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시장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느닷없이 큰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피해의 사건으로 발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일종의 불행한 사건으로 이해가 된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국의 이런 학자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그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의 홍수 소화기 내과 이제 의사이고 또 뭐 교수님이시죠. 홍수종 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소화기 내과에 오는 이제 급성 이제 그 간 발작성 폐렴 환자들을 많이 보게 돼서 이상하다, 이것이 바이러스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계속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의심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지만 원인을 찾지만 잘 못 찾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두 편의 논문을 찾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논문이 좀 짧고 간단합니다. 두 논문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이러스일 거라고 너무 강하게 추정하는 바람에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 결론이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자기들 논문에서 바이러스가 아닐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은 추정 자체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일 거라고 강하게 추정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미상의 바이러스가 아니겠는가, 이런 방식으로 자꾸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묻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만약 저 같은 경우라면 다른 전공자에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또는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같은 질병의 환자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원인 미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면은 역학조사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에요. 2006년이었는데 2006년에 원인 미상이라고 했던 부분을 역학조사만 했어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더 빨리 아마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안 됐습니다. 서울대, 뭐 다양한 이제 서울에 있는 이러한 그 대학병원들에서 공동 연구로 이러한 그 원인 미상의 폐 질환 환자들을 추적을 했지만은 여기 2009년까지도
결론. 바이러스는 아닌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폐 섬유와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이런 원인 모를 이런 것이 좀 지금 감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정도까지 주장을 하고 논문을 끝맺더라고요. 요때만이라도 2009년에만이라도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이것을 연락을 했더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을 역학조사를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것이 불행한 사건. 너무나 안타깝죠. 누가 이것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건으로 사고로 또는 참사로 또는 몹쓸 짓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냥 불행한 사고로 보는 거죠. 재수가 없는 것이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원인 불명의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불행이라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죠. 이 전문가들이 좀 더 이런 재난이라든지 몹쓸이의 관점에서 이런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재난들을 좀 더 속속들이 파헤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에 역학조사를 이제 이런 아산병원을 비롯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가지고 같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2011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 놓여 있는 PHMG와 같은 이러한 화학 물질, 나노 단위 여기 보이시나요? 하얗게 여기 아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우리 이제 세포 혈관 속에 있는 하얀 나노 단위의 입자들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증명을 하게 돼 사진을 찍게 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바로 이러한 폐 질환의 발작성, 간질성 폐 질환의 원인이다라는 것이 역학조사 결과로 일단 확정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렇게 이제 실제로 흡입 독성 실험을 정부 주도로 이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들을 해본 결과 쥐 실험들의 경우에 이렇게 폐가 이제 터져버리는 죽게 되는 이런 이제 인과관계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많은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지면서 확정되는 관계로 됩니다. 이렇게 쥐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결국 폐가 이렇게 살아있는 폐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런 폐로 바뀌면서 숨을 못 쉬게 되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종주의 책 제목이 이름이 빼앗긴 숨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숨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것을 몹쓸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이것을 볼 수 있겠는가? 증명이 됐죠. 그 인과관계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가 증명된 순간 피해는 바로 그 가습기 살균제 그것을 쓴 상품을 쓴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인과관계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왜 썼느냐, 누가 썼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 관계만 밝히면은 이제 몹쓸이는 그 얼개 전체가 누가 저질렀고 누가 당했는지 이것을 정확히 밝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먼저 생겼고 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했고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누가 저질렀느냐, 누가 저질렀고 어떤 방식으로 저질렀는지 그것만 증명하면 이 몹쓸이의 얼개 전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역추적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몹쓸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의 큰 물음을 물었습니다. 기업의 몹쓸이가 증명되려면 기업이 뭔가 저질렀어야 되는데, 어떤 무숨을 알고도 무엇인가를 저질렀어야 되는데 무엇을 저질렀을까요? 첫 번째, 제품의 안전성을 알고 있었는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모르고 만들었어도 문제고, 알고 만들었다면 더 문제고, 중요한 거는 안전하다는 걸 알고 만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한지 아닌지를 모른 채 만든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제품의 안전성이 증명됐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안전한지 모르냐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성이 증명이 됐느냐 입니다. 또 증명을 하려고 했느냐. 두 번째 물음은, 그럼 그 당시에 탈리도마이드가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쥐 실험을 통해서는 분명히 안전하다고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침팬지 실험을 해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방식으로만 안전을 증명해도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안전을 증명할 길이 있었잖아요. 그럼 요거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할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천적으로 없었다면은 그 제품은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물음을 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안전성을 알 길이 없었다면은 그거는 만들면 안 된다가 답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아직 이렇게 안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옥시를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옥시의 경우에 그 내부적으로 독일 연구자들과 내부 연구자들이 PHMG를 쓸 때는 이것이 아주 위험한 물질이니까, 또 흡입을 할 때는 이것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축산물에 쓰이는 그 분뇨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살균할 때 쓰는 물질이에요. 사람에게 쓰는 것도 아니고 직접 무슨 우리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특별한 용도로만 쓰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에게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쓸 때는 반드시 이것의 독성 실험을 해야 된다,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 독일의 연구진과 다음에 옥시 내부 연구진에 의해서도 제기가 됐는데, 그 당시 옥시가 좀 경영난에 허덕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묵살하고 신제품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묵살했다. 왜 묵살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중요한 이론은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확률, 인과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주 어려운 논이어서 다음 주에 좀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한국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물질이 안전한지 아닌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PHMG는 분명히 이 어떤 이 보건 자료에 위험한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 셈이에요. 쓸 때 흡입이라는 것이니까 이제 요곳에 요런 방식으로 쓰지 말아야 되고, 쓴다면 마스크를 쓴다든지 분명히 사용 설명서를 붙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심사 절차를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화학 물질의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안전성 심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좀 약식으로 하거나 또는 허위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성 시험을 엉터리로 진행했습니다. 흡입해야만 되는 그런 흡입 실험, 숨으로 들어 마시게 해야 되는데 코 밑에 바르는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울대 이제 그 실험을 한 교수의 말로는 그 박스도 아주 조잡했고, 그리고 간이 설치로 했기 때문에 그걸로는 독성 실험을 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옥시가 독성 실험을 했다고 우긴 겁니다. 3억짜리를
300만 원으로 퉁쳐서 싸구려로 만든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시험 성적서를 이제 냈는데 그걸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판정에서는 김앤장이 나중에 그 호서대라든지 이런데 그 서울대 이런 것들 보고서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유리한 부분은 이제 올리고 불리한 부분들은 탈락 빼는 방식으로 재판에도 유불리하게 보고서를 활용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 2002년 이후에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 결함 있는 제품을 만들어선 안 된다라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가습기 살균제라는 게 결함 있는 제품이냐 아니냐 알고 있었잖아요. 결함이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이것을 유해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그것을 빨리 바꿨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했던 것이 가장 큰 참사를 키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참사가 커진 이유는 원인 미상이라고 말한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부가 뭐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문 기관에서 그것이 정말로 그 제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그 피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시험 성적서를 엄격히 검증하는 것, 전문 기관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의 관료들도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그걸 해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큰 비극이 벌어진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의 몹쓸이 정도의 크기를 좀 한번 보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모르고 했어도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심지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그것을 왜 했을까요? 그러면은 오늘은 첫 번째 얘기만 하고 다음 주에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돈만 벌면 그만이다. 일단 돈을 버는 게 너무 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95년부터 이걸 판매를 해보니까 돈이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옥시뿐만 아니고 세피오 뭐 등등 다른 회사들에서도 비슷한 유의 이러한 그 가습기 살균제를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비극인 거죠. 돈만 벌면 그만, 사람이 죽어도 그만, 아이가 죽어도 그만, 남의 폐가 망가져도 그만. 저는 이것을 불합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집단이 결국은 법을 악용해서 또 나중에 이제 그 옥시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꿔버리잖아요. 피해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피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회사는 주주 전체가 이제 그 피해를 짊어져야 되니까 규모가 커지는 반면에 유한회사는 사장만 책임을 지면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주 비겁하고 졸렬하고 이렇게 법의 이런 사각지대를 피해 다니는 이런 양심 없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아직도 상품을 팔게 한다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좀 덜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옥시가 만드는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런 종류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응징을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잘못된 이해라기보다는 이제까지의 이해 방식이라고 말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시장은 돗대기라고 이해하시나요? 사고 파는 곳이라고만 이해하시나요? 또는 돈만 벌면 그만인 곳이라고 이해하시나요? 또는 속이고 속이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나요?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시장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장은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우린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고 시장을 통해서 모든
삶을,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죠. 시장이 막히면 기업도 죽고 가정도 죽게 되고 정부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시장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돗대기 시장이 아닌 겁니다. 무질서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시장은 공공의 영역에 준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성을 모두성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는데, 시장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모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기업이 시장에 들어올 때도 모두에 의한 감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개인도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경제의 세 주체인 기업과 정부와 가게가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된다. 돈만 벌면 그만인 공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두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바꿔주어야만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이런 물건들이, 제품들이, 상품들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고, 이걸 법으로 다 제재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기업과 정부와 그리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시장에 대한 이런 태도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시장에서도 우리는 환대가 일어나야 되고, 시장에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상대를, 소비자들을 응대하고, 또 소비자들은 제품의 이런 기업인들을 존경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로 바꿔 나가야 된다. 그 시장은 돈을 통해서 매개되는 공간이고 또 비인격적인 공간이긴 하지만은, 이제 우린 그걸 바꿔서 돈을 넘어서 이제 우린 윤리가, 또 삶의 질이, 또는 서로 간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비인칭 공간이 아니고 인칭, 나와 너,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러한 영역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꾸지 못하면 우린 계속 시장에서 먹튀, 돈만 벌고 튀어면 그만인 이런 이제 일종의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는 법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법도 지키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꿔야 된다. 저는 가습기 살균제는 마치 판무 파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야누스의 성격을 갖고 있다. 판무 파탈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욕망의 살인녀, 좀 이상하네, 끔찍하네요. 아무튼 운명적 여상, 클레오파트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여인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을 가까이 하면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야누스라는 건 이제 자뉴어리, 1월 달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들어가는 쪽과 나갈 바깥 얼굴이 두 얼굴인 선악의 얼굴을 갖고 있는 이런 겨울과 봄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상품이 잘 쓰이면 좋은 것이지만은 잘못 쓰이면 이렇게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사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화학물질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판무 파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이런 위험을 안고 있고, 그것을 잘못 쓰면은 분명히 엄청난 사회적인 재난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해서 잘못 쓰이지 않도록 확실히 이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건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부려 튼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건 나중에 혹시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 모르잖아, 일단 쓰고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전성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쓰면 안 된다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건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강제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물론 소비자들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것은 쓰지 않는다. 근데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쓰일 때는 이것이 상품으로 쓰이기 때문에 1,000만 명이 쓰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1,000만 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찾아내지 못하면, 밝혀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무능력한 정부 때문에, 또는 무능력한 또는 양심이 없는 전문가 집단 때문에 이렇게 악행의 세탁이 벌어진다. 법의 어떤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법, 이것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무책임으로 아무렇지 않은 것인 것처럼, 또는 상거래로 또는 상행위로 둔갑이 된다는 겁니다. 악행이 갑자기 세탁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악이 계속 벌어질 테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팔 수 없도록,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제품을 판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완전 퇴출당하도록 강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견제하고 또 감시하고 또 증명할 전문가 집단을 정부가 강력히 육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왜 이것이 참사로 이어졌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원인을 밝힐 수 없었던 겁니다. 피해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계속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의 원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걸 못 찾다 보니까 그냥 거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그 피해를 거슬러서 원인을 찾아가는 역추적의 방식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역학조사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거슬러 찾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원인을 특정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럼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업이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을 통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것을 강제력을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피해자들이 누군지를 먼저 찾아내야 되고, 시민단체들이 이걸 다 했잖아요. 정부는 안 하고 모른 척 했잖아요.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이걸 다 하고, 다 한 뒤에도 정부가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권력의 주체인 정부가, 자, 피해자들이 생겨나면 그것을, 그 피해가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내고 그걸 저지른 가해자 집단을 끝까지 추적하고, 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인과관계적으로 저질러졌는지, 무슨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결국 정부가 해야 되고, 그 뒤에 구상권 청구를 기업이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영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힘없는 소비자들은 누구랑 맞서 싸워야 됩니까? 거대한 기업들, 그리고 무책임하게 뒤로 나자빠져 있는, 뒤로 발을 빼고 있는 정부. 어떻게 이 거대한 두 공룡하고 고래하고 새우 같은 피해자들이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똘똘 뭉쳐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의 이 몹쓸이는 상품으로 팔리는 순간 그 재난이 현실화가 되는 것이다. 상품으로 팔리는 순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 상품이 팔리지 못하도록 해서야만 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팔리는 순간 이미 잠재적인 재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팔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잘못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미리미리 다 막아두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리미리 다 막아두어야 한다. 그럼 연구 엄청나게 해야 되겠군요. 예. 자, 선진국에서 많이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그것들 우리가 열심히 가져와서 그걸 써먹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부족한 점들은 선진국의 법들을 통해서 채우면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품을 어떻게 팝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기업이 사는 길일까요? 소비자가 죽으면 기업도 죽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살면, 소비자가 기업을 신뢰하면 기업도 사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죠. 더불어 살아야죠. 또 기업의 본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본래 목적은 실제로 어떤 새로운 산업을 일궈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본래 목적도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제 강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자, 몹쓸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무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품으로 시장에 팔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상품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무수는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간접적 살인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만들 때 이 단계마다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만드는 단계가 있다면은 그걸 판매하는 유통의 단계가 있고 뭐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마다 그것을 모두 미리 그 몹쓸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 둘씩 모두 다 단계별로 막아두어야 된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요행수들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 요행수들을 막아두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회적 참사를 막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뭐 결론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습기 살균제가 유럽 정부의 경우에 보니까 이런 이제 유럽은 아주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No data, no market. 간단한 거죠. 당신들이 기업이 이런 그 화학 물질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싶다면은 그 화학 물질이 안전하다는 것을 잠시만요. 안전하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십시오. 데이터를 주세요.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주면 시장을 열어주겠습니다. 근데 그 유럽 정부가 안전성을 요구하는 화학 물질의 수가 지금 10만 개쯤 됩니다. 근데 이것에 한국 정부는 지금 10만 개 가운데 4만 4천 종 정도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알고 있는 독성이 파악된 것은 15%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모른다는 뜻이죠. 근데 이걸 그럼 그 독성을 누가 증명해야 될까요? 정부가요? 아니면 어떤 소비자 단체가요? 아니면요? 정부 소비자 단체 못하면 기업이 해야 되겠죠. 왜? 그걸 판매해서 이득을 보는 건 기업일 테니까. 유럽은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될 텐데 후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후퇴시켰습니다. 어쨌든 이건 다른 문제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큰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21세기의 몹쓸이 문제는 아주 전문적인 이러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막을 길이 없다.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나노 물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나노 물질이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제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나노 물질의 안전성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제품으로 팔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업인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걸 누가 증명했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는 경제의 관점입니다. 근데 안전의 관점, 악의 관점, 몹쓸이의 관점으로 돌아오면
그것은 잘못 물어진 겁니다. 제대로 물으려면 당신이 팔고자 하는 나노 물질은 안전합니까? 그 안전성이 정말 증명이 됐나요? 그 안전성에 대한 증명,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 뒤에 나노 물질로 물건을 만들어 파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우리가 강한 안전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재난과 같은 이러한 몹쓸이는 막을 길이 없다. 이걸 우리가 몹쓸이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인가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 그 기업이 나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나노 물질의 위험성을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그것을 몹쓸이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몹쓸이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만들지 말라. 이걸 지키지 못하면 몹쓸이다. 이걸 몹쓸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왜? 미래 세대, 생태학에 대한 생태계의 교란, 이런 문제들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발생하고 나면은 이것을 제가 왜 몹쓸이를 21세기 악을 강조하냐 하면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 수많은 화학 물질들,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는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수도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 나중에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이걸 불러야 될까요? 양심이 없다고 불러야 될까요? 그거는 다음에 더 연구한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에이즈 문제를 잠깐 다룬 이유는 에이즈를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많은 생명을 살렸겠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떻습니까? 2006년에 한 단초가 이제 발견이 됐었는데 그때 역학조사를 했더라면 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겠습니까? 역학조사하면서 2011년 11월에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가 끊겼습니다. 생명에 직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판매를 중단하면 피해도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정부 책임이라고 봐야겠죠. 기업의 책임 맞습니다. 더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민은 책임이 없을까요? 소비자는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갖는 이런 악에 대한 과거 21세기의 악이 아닌 20세기 악, 정의를 위해서 적을 물리쳐라 하는 보이는 적, 이걸 상대로 싸우던 그때의 몹쓸이하고 보이지 않는 적, 잠재된 재난과 같은 이런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몹쓸이에 대해 싸울 때하고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미리 막지 않으면 차단할 수 없습니다. 미리 막지 않으면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미리 막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막는다라는 것을 예방적 발견 시스템이다 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예방적 발견 시스템, 이 시스템 자체가 몹쓸이를 낳는 것이니까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잠재적 재난들, 잠재적 몹쓸이는 이미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21세기 악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첫 번째,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입니다. 좀 어려웠나요? 저도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럼 우리가 이런 피해에 대해서 21세기의 몹쓸이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구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가 구제하면 가장 좋겠는데 정부는 늘 좀 뒤처지는 방식으로 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일어나는 이런 21세기의 몹쓸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모두 기금을 마련해서 피해자를 먼저 돕고 그런 뒤에 법이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또 그 뒤에 오는 또 다른 이런 몹쓸이들을 예방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시민 의식을 좀 키우는 방식으로 이제 그들의 피해자를 살리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제를 좀 간단히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빼앗긴 숨. 저도 몇 군데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피해자들의 그 아픈 사연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일단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상품이란 말에 좀 주목을 하시고 상품에 몹쓸이 기업도 여기 들어갑니다. 만든 기업, 그다음에 정부, 소비자. 상품은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것이니까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몹쓸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를 좀 해드릴 텐데 어쨌든 미리 여러분들이 오늘의 강의를 복습을 하는 겸 다음 주 강의를 좀 예습을 하는 겸 해가지고 21세기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